여보, 나 이 돈 없으며 진짜 길거리에 나 앉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당신이 평생 집구석에서 밥만 축 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내 돈을 탐내? 우리 그 긴 세월이 당신한테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차가운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한 여자의 처절한 절규는 매몰찬 파여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로, 시댁의 하녀로 온몸을 바쳐 헌신했던 정화의 삶이 낡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려지던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날 밤 맨몸으로 쫓겨났던 그 초라한 여자는 도심 한복판 가장 번화한 거리,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당당히 빛나는 커다란 간판 아래 눈부시게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사기 위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고,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헛기침 소리에 숨을 죽이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온전하고 눈부신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청춘을 바친 숭고한 희생이 잔인한 비수가 되어 등 뒤에 꽂혔을 때 그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자신만의 날카로운 칼을 갈았습니다. 무려 수십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꾹꾹 눌러 쓴 40권의 낡은 가계부, 그것은 단순한 생활비의 기록이 아닌 한 여자의 뼈를 깎는 인내이자 오만방자한 남편의 숨통을 조일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그 캄캄한 밤부터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세상 앞에 우뚝 선 오늘까지, 과연 그녀의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 속에는 어떤 기막히고 처절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화려한 꽃바구니와 축하객들로 넘쳐나던 남편의 정년퇴 임식 겸 생일잔치가 끝난 텅 빈 거실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뼈가 부서져라 상을 차려내고 손님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화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의 노고에 대한 따뜻한 위로 대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거실 탁자 위에 무참히 던졌습니다. 이제 은퇴도 했으니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며 일방적으로 내민 서류는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평생 경제권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헌신한 아내에게 던져주는 동정 같은 위자료, 몇 천만 원이 무미건조한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평생을 바친 대가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난다는 사실에 정화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얘지는 끔찍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린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귓가에는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니 이 정도면 감지덕지인 줄 알라던 남편의 비수 같은 조롱만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승승장구하며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남편의 화려한 살. 이면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철저하게 통제받으며 숨죽여 살아온 아내 정화의 잿빛 일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던져주며 영수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용처를 집요하게 캐물었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값을 깎느라 거칠고 투박해진 아내의 손을 늘 부끄러워하며 감추려 들었습니다. 남편의 번듯한 양복이
매일 아침 구김없이 다려지는 동안 정화의 마음속에는 무수히 많은 체념과 억울함의 주름이 깊게 패어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온전한 숨을 쉴 수 있었던 공간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늦은 밤, 희미한 백열등이 켜진 좁은 식탁 구석뿐이었습니다. 그 침침한 불빛 아래서 정화는 몽당 연필을 꼭 쥐고 낡은 사과 상자에서 가계부를 꺼내 들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콩나물 100원, 두부 200원이라는 건조한 지출 기록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유독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온 날, 옷깃에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가 남긴 서늘한 공기의 감촉, 그리고 아들의 등록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밤새 홀로 가슴을 치며 삭혀야 했던 붉은 눈물까지 그 낡은 노트 안에는 모두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모인 가계부 40권은 정화가 이 세상에 숨쉬며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명서이자 밖으로 내뱉지 못한 처절한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당장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거리로 내쫓겠다는 남편의 지독한 협박에 못 이겨 정화는 결국 도망치듯 쫓겨나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등 뒤로 육중하고 번듯한 아파트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버려지는 둔탁한 파여름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숨죽인 하녀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홀로 마주한 세상의 밤 공기는 너무나도 낯설고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갈 곳 없이 캄캄한 거리를 헤매고 또 헤매다 그녀가 간신히 찾아간 곳은 세무사로 갓 독립해 힘겹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아들 지훈의 비좁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다리를 뻗고 누울 만큼 좁은 방구석에 입고 나온 옷까지 몇 벌과 40권의 가계부가 담긴 낡은 사과 상자 하나를 끌어안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만 같은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인 정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슬픔과 좌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기가 싹 가신 채 넋을 잃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아들. 지우는 아버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인 아들의 예리한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과 상자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빛바랜 40권의 가계부를 조심스레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던 지훈의 두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과 환희로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림을 사는 평범한 주부의 단순한 지출 내역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일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인 아들의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노트들은 남편의 숨겨진 수입과 지출, 그리고 교묘하게 은닉된 자산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역추적할 수 있는 거대하고 치밀한 회계 장부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앓는 소리를 하며 정화를 핍박하던 그해 겨울 가계부 한 구석에 꼼꼼히 기록된 남편의 수상한 잦은 외박 날짜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카드,
대금 결제일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록들을 대조하고 끈질기게 자금의 꼬리를 추적한 끝에 남편이 이미 수년 전 도심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젊은 내연녀의 명의로 몰래 빼돌려 사주었다는 끔찍하고 더러운 비밀이 그 낡은 가계부를 통해 서서히 수면 위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눌린 희생양으로만 살아왔던 정화의 마음속에 난생 처음으로 차갑고 예리한 분노의 칼날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무기로 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소송전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다가오고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은 여전히 빳빳하게 다려진 고급 양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서 아내를 길가에 먼지 보듯 경멸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가 평생 경제적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치스럽고 무능하여 가정 경제를 파탄냈다는 온갖 새빨간 거짓말들로 재판부를 기만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예전처럼 남편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거나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버티고 섰고 그녀의 품 안에는 자신의 지난 35년 세월이 단 한치의 거짓 없이 기록된 마중물 같은 진실의 무기들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법정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정화의 두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피 말리는 진실 공방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법정 안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남편 상철은 여전히 빳빳하게 다려진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값비싼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아내인 정화가 평생 단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낭비벽이 심해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했다는 모욕적인 거짓말들을 뻔뻔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정화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화 측 증인으로 나온 아들 지훈이 무겁게 쌓인 사과 상자에서 낡은 가계부 40권을 꺼내어 판사 앞에 쿵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지난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상철의 모든 자금 흐름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의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하자 지우는 준비해온 계좌 추적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가계부에 적혀 있던 상철의 수상한 빈 지갑과 알 수 없는 거액의 카드 결제일은 놀랍게도 시내 중심가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매입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상가의 명의자는 다름 아닌 상철이 자주 가던 골프장의 젊은 인포메이션 직원이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이 대낮의 법정 한가운데서 낱낱이 파헤쳐지자 상철의 거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을 멍청하고 무능한 여자라며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파렴치한 행적을 기록하고
목을 조여올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절대적인 수세에 몰려 궁지에 빠진 상철은 도간에 든 쥐처럼 이성을 잃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분이 깊었던 요양병원 원장에게 검은 돈을 쥐어주고 아내 정화가 오랫동안 심각한 초기 치매와 망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 진단서를 위조의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병들었습니다. 저 가계부에 적힌 불륜이니 은닉 재산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치매 걸린 노인네의 끔찍한 망상일 뿐입니다. 전 억울합니다. 남편의 인면수심 같은 짓거리에 정화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을 무렵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생 부산의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키며 정화를 친딸처럼 거두어 먹였던 친언니 명화가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캄캄한 절벽 끝에 홀로 선 정화는 치매, 환자로 몰린 참담한 누명과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언니의 소식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감히 저 괴물 같은 남편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결국 남편 말대로 난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까? 정화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던 언니 명화가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초췌해진 동생의 얼굴을 확인한 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앙상한 손을 뻗어 정화의 거칠어진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여러 겹이 비닐로 꽁꽁 싸맨 낡은 열쇠 꾸러미와 손때 묻은 도장 하나를 꺼내어 정화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화야, 울지 마라. 상철이 그 모진 놈 언젠가 딴 주머니 차고 널 헌신짝처럼 내버릴 줄 내가 진작에 알았다. 내가 평생 뚝배기 나르고 뼈 빠지게 일해서 10년 전에 내 이름으로 작은 상가 자리 하나 사뒀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 이 언니 소원이다. 절대 지지 마. 언니가 평생 뜨거운 불길 앞에서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열쇠를 쥔 순간 정화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체념은 곧 거대한 활화산 같은 투지로 타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언니의 숭고한 사랑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훌쩍이던 늙고 나약한 아내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정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당당한 걸음으로 가장 큰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정밀 검사를 거쳐 지극히 정상이라는 완벽하고 투명한 감정서를 받아낸 그녀는 남편과 병원장이 작당하여 제출한 위조 서류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경찰에 가차없이 막 고발해버렸습니다. 남편 측의 허술한 거짓말은 정화의 거침없는 반격 앞에 모래성처럼
무참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선고일. 법정 안의 공기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습니다.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재판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가 바친 40권의 가계부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35년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의 치졸한 재산 은닉과 파렴치한 불륜, 그리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가 모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빼돌린 상가를 포함한 전 재산의 50%를 정화에게 분할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라는 통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콧대 높던 상철은 결국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후회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35년이라는 길고 긴 굴욕의 세월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위대하고 벅찬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질고 시렸던 인생의 겨울 눈보라가 모두 거치고 어느덧 세상은 연두빛 새싹이 움트는 따뜻하고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언니 명화가 목숨처럼 모아 정화에게 쥐어준 도심의 그 작은 상가. 자리에는 오정화의 맛있는 반찬이라는 정갈하고 예쁜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헛기침 소리에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차려내던 의무적인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화 스스로의 정성과 요리하는 기쁨이 듬뿍 담긴 맛깔스러운 반찬들은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가게 앞은 매일 아침 반찬을 사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활기차게 인사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나 서글픈 주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늘 진미채 볶음이 아주 맛있게 무쳐졌어요.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가족분들이랑 맛있게 드시고 내일 또 오세요. 세련된 앞치마를 두른 정화가 카드를 받아 결제기를 능숙하게 조작합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출력되어 나온 영수증의 맨 위에는 누군가의 늙은 아내나 누구의 희생하는 엄마가 아닌 당당하고 눈부신 대표 오정화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정화는 영수증을 건네며 열린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고 내 청춘을 다 바친 희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뎌낸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장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씨앗만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내듯 오정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피어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정화님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가슴 따뜻해지는 라디오 극장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